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월요일 매크로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12월의 가장 큰 이벤트였죠. FOMC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FOMC를 정리를 해보면 파월이 예상 외로 비둘기적이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님은?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상당히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우려를 했지만 좀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고요. 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지만 물가보다는 사실은 고용 시장에 좀 방점을 뒀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조금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 기조를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좀 시장에 던져준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시그널을 좀 던져줬다. 이제 시장이 반기는 건 결국에 국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FOMC 이전까지 단기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 속에 미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국채 매입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뭐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네. 보기는 없지만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400억 달러 규모로 일단은 시작을 했지만 시장이 불안정한다라고 하면 추가 매입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11월 달 뭐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각종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또 국채 금리 자체도 좀 상승하는 어떤 분위기를 보이다가 12월 FOMC 기점을 해서 보게 되면 신용 스프레드 자체도 상당히 조금 완화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일단 시중에 단기 자금 수요 자체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연준이 이제 돈을 풀어준다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안도의 흐름을 좀 보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연준이 단기 매입에 사실은 그치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장기물이라든지 이러한 장기 국채 금리가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했을 경우 그 경우 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장기물에 대해서도 사실은 매입을 할 가능성을 사실 열어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재재개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번 그 단기 국채 금리 매수를 저희가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FOMC가 끝이 났고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장이 반등에 나서주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라클 실적이 부진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브로드컴이 AI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죠. AI가 생각보다 돈이 되는 사업이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 속에 반도체 관련주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라클도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각각 해석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뭐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실망했느냐라는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은 일단 AI 그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엔비디아 사례를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매 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시장은 당일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실망을 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시장이 눈높이,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사실 실적을 좀 내주길 좀 시장은 계속해서 바라는 부분들인데 뭐 서프라이즈 자체가 뭐 시장의 눈높이를 사실은 뭐 상회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시장은 그 이상을 사실은 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향후에도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조금 시장이 좀 실망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뭐 오라클도 브로드컴 그러니까 CEO 같은 경우가 이제 AI가 돈이 잘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단기적으로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자본 지출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국면에서 당연히 수익성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AI와 관련된 각종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수익성은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우리가 당장의 그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수익성 악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가장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 자체는 이제 오라클의 그 CDS 프로그램, 그러니까 부도 위험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11월 고점뿐만 아니라 지금 2008년 고점 수준에도 사실은 육박을 하고 있어서 이게 그 소위 빅테크 기업들 중에 뭐가 망하는 기업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려감이 사실은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아직은 그렇게 뭐 부도에 대한 위험 자체가 뭐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했다라고 해서 부도 위험 자체가 뭐 당장 현실화되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11월과 좀 다르다라는 점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11월에는 사실은 오라클뿐만 아니라 여타 빅테크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모든 CDS 프리미엄 자체가 이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12월 들어와서 좀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오라클 자체가 유일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얘기 자체는 이게 11월에는 어떻게 보면 버블론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12월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것이 전방위적인보다는 좀 개별 기업의 어떤 이슈 자체로 조금 포커스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우리가 좀 11월에 겪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겪겠지만 이 AI 버블론 자체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시장이 그러한 부분에서 좀 학습 효과라는 부분 자체를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체험하고 그것에 좀 적응하는 과정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AI 버블론이 다시 불거진 부분 자체가 11월처럼 주식 시장이라든지 각종 자산 시장의 어떤 동반 상세를 장기적으로 이끌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전방위적인 해석보다는 개개 기업별로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잊을만하면 뭐 계속해서 AI 버블로는 시장에 떠오르고 있고 그 타격을 우리 시장도 받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은 또 고용에 대한 우려도 빼놓을 수가 없죠. AI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용에 대한 둔화는 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뭐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좀 장기적인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I라는 산업이 성장할수록 당연히 이제 일자리라는 부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생산성이라는 부분 자체, 아무래도 이제 AI 산업 자체가 사람보다는 생산성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생산성이라는 장상 자체가 결국 사람을 뭐 결국 감원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이제 수익성 상승으로 사실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요. 어찌 보면 사실은 좀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AI 성장으로 인해서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AI 수익성 자체가 그만큼 생산성 개선을 통해서 이제 확대된다라는 측면인 부분들이어서 이게 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또 이제 AI 사이클 자체가 이제 고용 시장을 대체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 지금의 미국 시장의 고용 둔화 자체는 뭐 AI 사이클의 성장으로 인해서 뭐 사람이 조금 해고되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로 좀 평가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AI 성장 속의 고용 시장 변화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연준은 물가보다는 고용 둔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관세 영향이 내년도에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관세 효과는 뭐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가지 않았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라는 게 지속적으로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좀 단발성에 대한 그 효과가 더 큰 게 이제 관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작년 4월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고 뭐 그 후에 바로 실행이 된 건 아니지만 올 하반기부터 이제 관세가 사실은 이제 인상이 된 부분들이어서 생각해 보면 기저 효과로 오히려 올 하반기부터는 관세 자체가 물가 쪽에는 오히려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관세는 올라졌고 그 기저효과 자체가 결국 소멸되는 시점 자체가 오히려 하반기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좀 관세에 대한 영향 자체는 점점 갈수록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이 상품 물가가 올 1분기가 정점이 될 거라는 어떤 얘기를 좀 밝힌 거로 봐서는 미 연준 자체도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물론 지속적으로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물가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이번 12월 그 미 연준의 수정 경제 전망치를 보게 되면 PCE 물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도 이러한 기류를 사실은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물가와 관련돼서 조금 긍정적인 건 사실은 이제 고용시장 자체가 여하튼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가 자체가 상당 부분 안정세, 특히 이제 뭐 최근에 WTI 기준으로 보게 되면 57불 정도까지 사실은 좀 떨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물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여하튼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연준이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네. 어떤 정책을 좀 취재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성명문을 보면 추가 조정의 범위라든지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빌어봤을 때 내년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하고요. 일단은 점도표로는 1회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뒤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1% 혹은 그보다 오히려 더 낮게 형성되길 바란다. 이런 발언을 또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그냥 희망사항으로 좀 저는 생각을 좀 네. 하고 있고요. 만약 정말 미국이 연준이 1%까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침체간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그 부분을 사실 저희가 그렇게 반길 이유는 사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침체가 안 간다 하더라도 1%대로 금리를 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결국 이제 물가를 또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연준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1%대까지 금리를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 연준의 금리 인하 획수나 폭은 얼마가 될까? 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한 차례 정도를 지금 점도표상에서는 예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은 좀 상황에 따라 조금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1월부터 본격화될 이제 네. 물가 지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상당히 안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조금 추가적인 뭐 한 차례보다는 좀 두 차례에 가까운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저는 내년에 오히려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 더 중요한 부분 자체가 또 다른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게 되면 미국이 지금 9월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했지만 미국 10년물 또 30년물 국채금리 보면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러면 미 연준이라든지 특히 미 재무 당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결국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지금 12월에 조기에 시행되는 이 단기 국채 매입과 유사한 아니면 장기 국채 매입 이러한 형태로 조금은 좀 더 추가적인 어떤 통화 완화 정책 자체가 실시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차기 연준 의장 자체가 친 트럼프 성향 사람으로 결국은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재무부와 미 연준 자체가 상당히 정책 공조를 이루면서 또 다른 통화 정책 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좀 커진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금리 인하보다는 또 다른 어떤 통화 완화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완화책이 나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 미국에서 트럼프 2기 국가 안보 전략이 공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예,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네. 거는 미국의 그 외교, 군사, 경제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을 이제 담고 다 있는 아우르죠. 부분인데, 네. 예, 거기서 저희가 주목되는 거는 뭐 자국 우선주의에서 이미 뭐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더 이상 남의 나라 문제에 개입을 않겠다.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개선하다. 나는 내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 부분들이고, 그것이 소위 말한 돈로주의, 그러니까 뭐 과거에 원로 대통령 자체가 그 고립주의 또는 자제 어떤 그 세계 문제의 어떤 개입을 자제했던 원칙을 다시 이제 되살리는다는 측면에서 돈노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이 단적인 예가 있죠. 최근에 뭐 미일 갈등이죠. 미일 갈등에도 미국은 별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군사 개입을 하겠다라는 네. 쪽에서 결국 미국 주변의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만 미국 외 지역, 그러니까 아메리카 지역 이외에 대해서는 결국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하고 또 국방비리 자체를 너희가 스스로 지불하라라는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봐야
같고요.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뭐 아무래도 증시 입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강조되는 거는 경제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급망 얘기도 많이 했고 전략 산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재차 강조를 했고 미국 정부는 그러한 어떤 반도체 공급망 뭐 또는 새로운 어떤 성장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분명히 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좀 눈여겨보는 기사 자체가 고려아연의 지분을 미 정부가 인수했다라는 것이 이러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 증시에서 뭐 AI 사이클이 뭐 좀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추구하는 경제 안보 업종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러시아와는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서유럽과 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그 친밀도가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 뭐 고려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국내 방산 산업에는 방산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방산 산업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유럽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문명 소멸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유럽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비관적인 어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개입을 잘 안 하겠다라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결국 스스로 이제 국방을 책임지라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결국 뭐 최근의 트렌드와 비슷하게 국방비 지출 부분은 상당히 늘어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 사수하겠다, 아시아 적에 사수하겠다라는 그 라인 자체, 그걸 1도련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대만을 포함해서 한 이 도련선 자체를 상당히 명확히 이제 밝혔는데 그 명확히 밝힌 과정 속에서도 보게 되면 미국이 적극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서 막기보다는 국방비 부분에 있어서는 그 포함된 국가들이 책임져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 일본, 뭐 대만 전반적으로 국방비 지출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국방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좀 성장 산업 쪽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커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안보 전략에서 경제 안보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경제 안보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도 뭐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우리가 미국의 공급망이라는 부분에 과연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다행스러운 건 지난주죠. 팍스 실리카라고 해서 미국이 그 반도체 공급망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8개국을 사실은 선정을 해서 그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포함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의 어떤 핵심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우리가 좀 포함됐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어떤 문제 낙수 효과, AI 사이클에 대한 낙수 효과 자체를 상당 부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가 앞서도 뭐 고려한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그 미국의 전략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향후에 미국을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또 미국의 어떤 성장 자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 핵심 광물이 될 수도 있고 뭐 항공 우주라든지 또 에너지에 대한 부분 또 인프라, AI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뭐 AI뿐만 아니라 양자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로보틱스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국가 주도로 사실은 상당 부분 이끌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뭐 이 산업을 우리가 경쟁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급망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은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이러한 전략을 사실은 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 BOJ 금정위가 열립니다. 최근에 BOJ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발언을 시사하면서 12월에 금리가 올릴 수 있을까, 금리 인상이 나올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앞으로의 통화 정책 흐름도 또 중요하겠죠. 예, 뭐 12월 뭐 금리를 내릴지, 동결할지, 올릴지는 뭐 미지수이지만 일단 시장은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은 뭐 어느 정도는 뭐 일본의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들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과연 그 일본은행이 어떠한 스탠스를 어떠한 기조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금리 인상 시그널을 만약 시장에 던져줄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거의 2%대까지 이제 근접하는 상당히 그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더 가파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이 뭐 일본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의 어떠한 상승 자체를 더 촉발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사실은 내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을 제외하고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좀 완화적인 기조에서 긴축 기조로 좀 선회한 듯한 모습들을 사실은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ECB 같은 경우도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은 언급한 사항들이고요. 뭐 호주 역시 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뭐 완료가 됐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네.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 이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줬을 때는 국채 금리 시장이 상당히 좀 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리스크로 봐야 되는 게 사실은 AI 버블론보다는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 국채 금리의 어떤 상승세가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어서 이번 일본 은행의 뭐 통화 정책 자체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것들보다는 국채 금리의 어떤 상승 흐름을 결국 자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BOJ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국채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 원화는 엔화와 좀 같은 흐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요. 예, 최근에 좀 원화가 참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 통화 자체는 다 강세고 어떻게 달러도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좀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시장의 심리 자체가 원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 수 있다는 좀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수급 문제가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아무리 달러 약세가 된다 하더라도 원화는 계속해서 약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심리 자체가 제대로 꺾이고 있지 않아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연고점 수준에 이제 다다르는 이러한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일본의 그 통화 정책 자체가 과연 그러면 엔화 강세를 유도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좀 유도를 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엔도 예상보다는 사실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기대감보다는 엔 강세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황들입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일본 다카이치 총리 자체가 확장적인 재정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이 재정 문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봉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오히려 엔 강세보다는 약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일본 통화 정책 이후에 그 엔이 과연 어떤 식의 금리 인상에 반응할 건지 아니면 재정 리스크에 반응해서 약세로 갈 건지라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원화 환율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연말 연초 가서는 조금 그래도 하락을 할 거다라는 계속 말씀을 네. 좀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뭐 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기조가 생각보다는 완화적이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일본 은행이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래도 엔화 자체가 어느 정도는 강세 쪽으로 그래도 기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원달러 환율 자체가 뭐 1,500원을 뚫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보다는 좀 연말 연초로 가서는 조금은 좀 하향 안정화되는 어떤 흐름을 뭐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연초까지는 그래도 안정된 모습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12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연말이면 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FOMC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넘기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지금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시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 어디까지 보십니까? 예, 뭐 내년 장까지 보게 되면 뭐 계속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네. 이거 추가 상승 여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AI 버블론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뭐 장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AI 버블론, 그러니까 뭐 증시의 경험이 있죠. 계속 걱정의 벽을 타고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사실은 저는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연말 우리가 얘기하는 산타 랠리,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산타가 과연 올까라는 부분에 있어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이 AI 버블론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또 주요국의 어떤 장기 국채 금리 자체가
안정을 지금 찾을 것이냐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조금 더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어떤 신용 문제라든지 작은 경색과도 사실은 연관된 문제이긴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연말 산타넬리와 관련돼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AI 버블로보다는 좀 장기 국채 금리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승 이것이 조금 제어되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국내는 사실은 뭐 코스닥 뭐 부양책이라든지 국민성장 150% 집행, 자금 집행 뭐 이러한 좀 호재 자체가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좀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인 어떤 여건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안정을 찾는 것이 국내 증시 또 국내 증시의 어떤 산타 연말 랠리의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AI 버블론을 너무나 일희일비하지 말자. 미국 증시 추세 자체는 상승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